중국 경제는 여전히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자꾸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은 잡아가겠다. 체포하고 구속하고.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가 쉽지 않겠구나. 탈중국이라는, 중국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누구냐? 중화다. 세계의 중심이다. 돌아와라. 다시 대접을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번 마음이 떠나면 잘 안 가집니다. 중국을 벗어난다는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중국의 성장의 상당 부분이 외자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국내적으로는 뭐 부동산 이런 걸 갖고 했지만, 해외 기업들이 중국을 생산기지로 쓰고, 생산기지가 발달하면서 세계 시장 역할로 보고 이제 투자를 했었어요. 그런데 시진핑 체제 들어오면서 이제 사회주의의 독자성, 경직성을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제한 조치들이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이런 게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차별 정책이 온다든가, 물론 이거는 꼭 뭐 중국만 일방적으로 그런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 있는 중국 기업들도 미국이 뭐 이러이러한 거 지켜서 와라, 회계도 미국에 따라야 된다, 이런 다양한 법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중국도 하죠. 그런데 지금 이제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미중 갈등을 겪으면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있잖아요. 국제 규범을 따라야 되는데 중국이 내놓은 조치들이 국제 규범과는 조금 괴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 여기 투자하고 경제 활동을 하려는 많은 주체들이 과연 여기에서 계속해서 중국 땅에서 이렇게 경제 활동이 가능해질까에 대한 우려가 생기는 겁니다. 말로는 개혁 개방을 더 확대하겠다라고 하는데, 보면은 반간첩법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중국 국가 이익에 위해되면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국가 이익의 범주도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 그런 법들이 뭐 대외관계법이라든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흐름들을 더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 그렇다면은 시진핑 정부가 강조하는 거예요. 경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누가 중국을 침략을 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안보, 안전을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경제가 조금 압박을 받는 이런 형태가 되니까, 여기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가 쉽지 않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탈중국이라는, 엑소더스 차이나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없어지니까 중국에 대해서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뭐 갑자기 기습적으로 해외 컨설팅 사무소 이런 데, 중국에 있는데 이런 데를 수색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속하고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건 중국에서는 이제 사업하기가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국 경기도 안 좋아지고 중국 시장에 대한 믿음이 점차 상실이 되는 거다. 그런 것들이 코로나 팬데믹과 겹치면서 더 현실화가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100% 시진핑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존의 덩샤오핑, 장저민, 후진타오를 겪으면서 해왔던 중국의 기존의 개혁개방 노선과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러냐고 얘기하는 게, 똑같은 사회주의 정권이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회주의의 경직성을 강조하는 것보다는 시장 경제의 민첩성, 자율성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손을 들어줬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거는 이미 굴러가는 대로 굴러가고 있으니까 내가 더 통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사회주의의 통제, 경직성 이런 것들이 과거 30년간 해왔던 개혁개방과는 다른 형태로 전개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시진핑 체제가 너무 과도하게 사회주의성을 강조한 여파가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추론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돌아와라, 다시 대접을 해주겠다. 그런데 사실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번 마음이 떠나면 잘 안 가집니다. 아니 옛날에는 그런 말 했는데 왜 안 하고 지금 와서 그러냐.
그러니까 중국 정부, 특히 시진핑 체제가 강조하는 안전, 성장, 개혁, 분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한테 믿음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또 뭐 사회주의성을 강조해가지고 오히려 기업 활동을 저해하거나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새로운 조치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까지 중국 정부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고요. 경제공작회의는 원래 한 해 동안의 경제를 결산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토론하는 회의인데 이게 원래 비밀 회의입니다. 그럼 이제 주로 그 다음날 인민일보나 이런 CCTV 보도를 보고 우리가 아는 건데 뭘 얘기를 했냐면 중국 경제 광명론. 다시 말해서 중국 경제는 여전히 문제가 없고 발전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자꾸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은 잡아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단 말이죠. 경제 좋은데 왜 자꾸 유언비어를 조장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도 시장의 신뢰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한 경제 조치보다는 다른 방법을 통한 압박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경제공작회의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뭐 이제 통제보다는 성장을 우선으로 하고 문제가 있다고 우선 거기다 칼을 대는 것보다는 큰 방향을 정해놓고 뭐 하겠다. 여러 가지 조치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그렇게 할 건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국제시장에서 보는 중국의 관점도 그렇고 중국 내부의 소위 소비자들, 중국의 국민들도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쓰라고 막 얘기하는데도 안 쓰고 저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비 진작을 막 시켜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죠. 소비가 죽으면 서비스업이 죽는 거잖아요. 소비가 죽으면 그 물건을 더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신발이 100켤레 팔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30켤레밖에 안 사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죽는 거고 실업이 생기는 거죠. 요새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 알리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시면 거의 운송비만 받고 이 재고를 떨어내는 경우가 생기는, 그게 중국 경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일단 나가야 그 다음 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정부도 아까 부동산 이런 거를 통해서 재정자금을 마련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많은 지방정부들의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월급을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불안 요소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변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거를 안 하고 있고 그 변하는 게 아마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열리는 양회라는 거 있잖아요. 그 양회 중에 하나가 전국인민대표대회인데 이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중국의 총리가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해요. 그래서 1년을 결산하고 이제 올해, 그러니까 내년 3월 되겠죠. 올해 경제는 어떻게 하겠다. 라고 이제 정책이 나옵니다. 그걸 보면은 중국 정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중국의 성장이 혼자 성장한 게 절대 아니잖아요. 외자가 들어오고 막 이래서 성장한 거라서 혼자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이런 흐름들을 만들지 않으면 중국 경제의 반등이 그다지 쉬울 리는 없다. 이게 지금 중국이 안고 있는 제일 큰 딜레마 같습니다. 중국이라는 국가는 원래 문화적으로 아시아의 문명 대국이고요. 사실은 아주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잘난 조상을 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남을 별로 신경을 많이 안 써요. 예를 들면 문화적으로도 중국 국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안 불편하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불편하잖아요. 중국 요새 가서 택시 한번 타려면 뭘 깔아야 되잖아요. 깔으려면 QR코드를 받으려면 거기에 통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외국인이 가서 그거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자기네끼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안 불편하면 문제가 없고 그게 세계의 스탠다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적 방식이 통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자꾸 쳐다보면서 중국이 하는 일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 오히려 서방 세계가 중국을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죠. 중국은 여전히 전체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당과 정부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 사람들도 그렇고 얘기가 잘 안 통하고
정책도 나오는 거 보면 지나치게 자기 위주의 정책을 많이 내보내고 이런 것들과 괴리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비호감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원조 논쟁 같은 거 있잖아요. 한복이 자기네 거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구분을 잘 못하는 거죠. 문명과 문화는 다르죠. 사람이 옷을 입어야 된다. 이거는 춥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건데 그 옷 입는 방식이 한국 사람은 한국식으로 입고 중국 사람은 중국식으로 입고 그거는 복식 문화잖아요. 그거하고 그게 혼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께 항상 우월하고 그렇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한국한테 그럼 왜 그러느냐? 왜 우리만 갖고 그래?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은 작은 나라고 자기네들이 항상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류라는 게 있고 그리고 전 세계가 막 열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저건 우리도 있는 건데 왜 우리 건 안 알아주고 한국 것만 알아줄까? 이러니까 한국이 훔쳐갔다, 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중국에서는 통할 수 있어요. 자기네끼리는. 그런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건 무슨 억지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게 어떻게 자기네 거야. 그러면 이태리 피자 같은 게 중국에도 있는데 저는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그럼 피자는 왜 자기 거라고 안 하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필이 안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기모노도 자기네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원래 자기네들이 못 갖고 있는데 막 이렇게 알려지고 이런 데 대한 일종의 피해의식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고 우리 것도 충분한데 왜 우리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 하고 왜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저렇게 하지? 일종의 부러움도 있고 자기네들이 못하니까 그런 것들이 겹친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 젊은 세대들은 그게 더한 거야. 젊은 세대들은 옛날에는 못 살았었지만 개혁개방 이후에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럼 자기네가 볼 때, 지금 중국도 괜찮게 살고, 세계적인 국가라고 그러고, 미국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아니, 왜 한국한테 밀리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젊은 사람들이 훨씬 강한 거죠. 옛날 걸 모르니까. 우리도 한국 얘기하면서 그러죠. 나 때는 말이야가 그래서 나온 거죠. 정말 힘들었어. 근데 지금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겪었는지를 모르는 젊은 세대가 시진핑이라는 새 지도자가 들어와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강력하게 저항하고 과학기술이 어떻고 막 이런 걸 하니까 애국주의가 자연스럽게 나온 거죠.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중화민족이다. 중화다.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열풍이 부는 거예요. 거기에 보시면 아시지만 특히 젊은 세대들이 더 열광하는 거죠. 소분홍이라고 있어요. 스몰 핑크. 홈페이지가 다 분홍색이야.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나이 학생들이 중국의 애국주의를 전파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런 데 빠져서 그러지?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 초중반부터 사실 중국은 애국주의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밀리지 말자. 언제까지 우리가 세계에 그렇게 잘 나가던 국가였는데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되겠느냐. 그런 걸 시작을 했었고 그게 이제 시진핑 때 와서 본격화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 이 친구들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나라는 보니까 마스크도 안 하고 다니는데 왜 우리는 아파트 옆동도 못 가게 해? 막 이제 이러면서 불이 났고 그게 이제 백지 시위라는 걸 한 거죠. 백지 시위도 중국 사람들 잘 모릅니다. 보도 안 하면 모르는 거죠. 그게 이제 스마트폰을 타고 바깥으로 나온 거고 중국 국내에서는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가장 강력한 시진핑의 지지자들이 감시자로 돌아서는 진짜 잘하는지 보겠다라는 이런 약간 이반 현상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시진핑 체제에서는 고민인 거죠. 나를 가장 지지했던 젊은 애국주의 세력이 학생 세력이 나한테 비우호적이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별로 안 좋은데 해외의 시각도 안 좋은데 국내적으로도 그러면 사실 고민이 많이 되죠. 두 가지 해결책이 있죠. 하나는 더 세게 누르는 방법. 더 세게 눌러도 지금 시스템에서 저항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결정적으로 그게 중국의 발전에 플러스일 거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진핑이 다른 형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공산당 권력이 약해진다고 또 생각을 하면 그것도 하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 중국이 처해 있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한국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반한 감정이라는 거가 뭐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것도 있는데 그건 사실은 부러움이 더 많은 거죠. 자신들이 더 많이 보잖아요. 도깨비도 많이 보고 K-팝도 사실 듣고 그죠? 그런데 한국은 중국에 대해서 별로 정서적으로 좋지 않고 내가 일방적으로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충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안 좋아하는데 내가 뭐하러 좋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주 묘하게 국민 감정이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에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하고 관계가 없는, 실질적으로 문화하고 관계가 없는 문제도 정치적으로 해석이 되고 모든 게 그럴 줄 알았어. 내 중국 저럴 줄 알았어. 이렇게 자꾸 비우호적인 관점을 가지고 서로를 보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탕후루, 마라탕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또 일부가 아이고 너무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매운 게 어떨지 모르겠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선 그걸 보고 우리 그걸 비하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지도 않고. 그리고 대량의 댓글 부대를 동원하든 안 하든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움직인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사실 확인은 둘째치고 감정적으로 대항하는 형태로 자꾸 변질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지고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들도 그냥 물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부닥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더 가까이는 바로 옆에 있는 반토막 나 있는 작은 나라가 중국의 문화보다 더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뭐 유사한 것 같은데 어쨌든 다른 형태로 이렇게 되는 데 대한 부러움도 있고 그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제 한 국가가 발전을 하면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꼭 사회주의든 아니든 일정 부분의 단계를 거쳐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은 중국보다 앞서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러면 중국이 볼 때, 중국 사람들이 볼 때 한국은 자신들의 10년 이후, 5년 이후의 미래예요. 그렇잖아요. 한국 드라마 보니까 지금 많이 안 틀지만 주말이 되면 저렇게 나와서 식당에서 불고기를 먹고 가족들이 하는구나. 물론 중국도 하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런 패턴들, 이런 것들이 자신이 10년 있다가 볼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폰을 가지고 있고 삼성폰을 가지고 있고 자동차를 가지고 이런 거보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동경. 왜냐하면 발전돼 있는 국가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 다 그러고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를 가는 아주 좋은 표본이 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그런 발전하는 형태가 당연히 자신들이 표본으로 삼고 부러울 수밖에 없죠. 나도 저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저럴 수 있다. 이런 기대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꼭 뭐 부럽다 막 이런 것보다도 중국 사회도 발전하면 저런 단계를 거칠 거고 그러면 저런 생활을 하고 저런 문화 여가 생활을 하고 이런 게 가능해질 수 있겠다. 보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기대, 희망 이런 게 들어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이제 특정 문화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한류라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한류는 지금 이제 현상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 하나도 없는 K-팝 그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K-팝 히트곡들이 한국 사람이 작곡을 한 거냐? 아니에요. 미국 사람이 했어요. 그러나 그게 한국의 흐름 속에서 움직인 거란 말이에요. 이건 문화를 선도하는, 주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러움은 분명히 있는 거죠. 중국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되니까. 그럼 뭐 일본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도 J-팝 하잖아요. 한국식으로 훈련시키고. 그게 트렌드든 뭐든 그건 한국은 그걸 만들어내서 해냈다는 거. 그리고 그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한국이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는 거. 모든 거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생충 같은 영화를 한국이 만들어내요. 북한 같은 데서는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나쁜 거다. 중국도 그랬어요. 그런 건 영화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허가가 안 나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걸 해내면서 그걸 유도해 가잖아요. 그런 데 대한 부러움도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꼭 저렇게 되고 싶다보다도 그런 거 저렇게 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게 뭐 미국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있다 막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걸 흡인하지 못했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도 있어요. 지금 중국에 유학하고 있는 미국 사람이 350명밖에 안 된대잖아요. 1년에 10,000명씩 갔었는데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물론 이제 그 전에 트럼프 시절에 중국의 대학생들이 과학기술 뭐 이런 학위 과정을 와서 미국 거를 많이 빼가서 이제 특정 대학의 특정 분야 전공은 이제 중국 사람을 받지 마라 막 이랬다면 지금 한 중국 유학생이 한 29만 명 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충돌이죠. 근데 중국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피해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1대1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1대1로. 그 전 세계 150개국과 교류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한 23개는 이제 뭐 내가 돈 빌려줄게, 원금과 이자를 갚어. 그랬는데 못 갚으니까 경영권을 뺏어오기도 하고 그 통계를 내보면 150개 중에 한 23개 나라가 중국 돈을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 그 정부 입장에서 보면 돈 잘못 빌려 썼다가 경영권까지 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잘 빌려 써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동전의 양면인 거죠. 모든 게 다 나쁘고 모든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중국이라는 국가한테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가는 것은 중국이 세계 전략을 펼치고 국제사회에서 지도자적 자리를 잡는 데는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거는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고 중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서 중국 사람은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런 거부터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양도 올라가야 되고 그게 막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이게 법이지 뭐 우리 거 따라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국이 세계적 국가로 가려면 남을 설득하고 글로벌 스탠다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해줘야 그래야 같이 뭉쳐서 살아가는 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런 차원을 생각을 해야 된다. 중국은 지금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언론이나 이런 데가 보도를 잘못해가지고 중국에 대해서 비호감을 조장한다.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비호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현상이잖아요. 그럼 그걸 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언론 때문에 그래. 이것만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게 한중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서로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우선 이제 억측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 저 나라가. 그러고서 대화도 안 되니까 그러나 보다 그러고 나는 나대로 정책을 펼치고 그럼 오해가 생기죠. 그러면 그게 다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울 때일수록 더 대화를 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금방 말씀드린 국민 감정이나 이런 문제는 현상으로 나타났으니까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 이걸 어떻게 풀 건지 그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이 보도 때문에 그렇다라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렇구나. 왜냐하면 우리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비호감이 높지만 중국과 그래도 경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류해야 된다가 한 5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중국 음식 맛있지. 중국 문화도 괜찮은 거 있어. 이런 것도 항상 20, 30% 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잘 얘기하고 해서 이 큰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지만 양자 간에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허심탄회하게 양측이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중국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뻣뻣하다 그럴까? 이렇게 자신들의 입장을 계속 관철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그렇게 나오면 쉽게 물러날 성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중 관계가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조금씩 늦춰지고 이런 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